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의약품이 허가받은 품질 그대로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생산과 유통 과정을 살펴보고 각 규정의 의미를 확인하였습니다. 5부 의약품의 시판 후 관리에서는 의약품의 시판 후 관리의 목적과 PMS, 약사 감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허가받은 의약품이 대량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품들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약품은 단순하게 소멸되지만은 않습니다. 의약품은 사용되고 나면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남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겨진 중요한 정보들을 소위 시판 후 관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 과정에 남겨진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시판 후 안전관리 또는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PMS라는 약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PMS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약품 재평가, 두 번째 의약품 재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시판 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판 후 관리를 전담할 인력으로서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것을 의약품 제조업자나 위탁 제조 판매업자, 또 의약품 수입자들은 별도로 지정을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허가받은 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자연과학, 특히 의약품과 관련되어진 과학 수준들은 날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의학학의 수준, 지금과 상당히 다르죠. 통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이전에, 종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바탕으로 그 당시에 허가받던 약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62년도에 그 이전에 허가받았던 그런 의약품들에 대한 평가를 새로운 과학 수준에 맞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하나의 전신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1975년도부터 그러한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재평가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1975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장장 16년에 걸쳐서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약에 대해서 약효를 재평가했습니다. 이런 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눈높이, 발전된 과학 수준에 맞게 의약품들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재평가하다 보니 결국 수준 높은 그런 의약품들이 국민한테 공급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평가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의약품 허가 신고에 대한 갱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죠. 옛날에는 의약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이 5년 동안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되어진 자료랄지요 또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종합해서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만약에 이 5년 유효기간 동안에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생산 실적이 전혀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갱신이 금지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판 후 안전관리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도가 신약 재심사 제도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지요. 비임상시험이라든지 임상시험이라든지 또는 물리학적 실험들을 합니다. 특히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긴 합니다만 임상시험 피험자들을 무한정으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정도의 피험자를 선택을 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숫자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임상시험에 사용한 사람의 숫자는 실제로 이 제품이 사용되는 사람의 숫자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과정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부작용 또는 새로운 작용, 부작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에 대한 허가를 하고 난 뒤에 4 내지 6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신약 재심사라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약 재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 내지 6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해서 신약과 같이 전혀 사용례가 없는 그러한 의약품들은 6년 또는 사용례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효능효과를 추가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여 경로를 통해서 신제품을 허가받은 이런 약들은 4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요. 이 사용 예수도 3,000예에서 600여 정도의 차이를 둬서 신약 재심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신약 재심사는 신약 허가 당시에 알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부작용들을 일정 기간 사용 예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재심사는 이렇게 시판후 안전관리를 위해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요. 소위 허가에 대한 독점권 차원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재심사 기간 중에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한다면 신약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 허가받을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그런 자료로서 동등 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규정상으로 이렇게 신약 재심사 기간 중에 있는 의약품 허가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 결국 신약 재심사는 해당 기간 동안 허가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허가 독점권은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특히 이제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도 이 허가 관련된 독점권을 최소 5년 보장해 주도록 한 그런 조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약 재심사를 통해서 어떤 허가 독점권이나 자료에 대한 독점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외국과 배치된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재심사는 단순한 시판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허가의 어떤 독점권과도 관계 깊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 또는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효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부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징후 이런 것들을 유해 사례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작용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약품 사용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정보들은 신속 보고와 정기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또는 입원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과 같이 중대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15일 내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일선에서 수집되어지고 보고되어진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는 외국에서 보고되어진 각종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 분석,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정보들은 저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성 정보지랄지요 또는 의사나 약사한테 보내는 안전성 서한 또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안전성 속보라는 걸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도 의약품 안전과 관련되어진 정보들을 배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의약품들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당시에는 널리 쓰이던 의약품들이 새로운 정보들을 통해서 허가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용의 제약들이 가해지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페닐프로파놀 아민이 함유되어진 그런 감기약들이 역학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서 철수되어지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 재심사라든지 약효 재평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약품 허가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미처 확인되지 못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의약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보로서 확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허가 과정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과 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의약품 허가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엄격하게 의무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허가나 신고 과정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 또는 품질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준수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의약품의 안전관리라든지 품질관리 요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약품의 허가나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또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그런 내용대로 생산, 유통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 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이런 것들을 단속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약사 감시라고 부릅니다. 특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렸던 대로 무허가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표시기재를 허위, 과장으로 하는 의약품들을 우리는 부정의약품 이렇게 부르고요. 또 품질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불결한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품질이 결함이 있는 의약품들을 우리는 불량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약사 감시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런 약사 감시를 위해서는요, 몇 가지 약사 감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약사법에 나와 있는 약사 감시 방법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 감시 방법의 첫 번째는 보고 명령으로 의약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 검사로 의약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수거 검사는 의약품의 품질 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물품을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약사 감시를 통해서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발견하게 되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 제재와 관련해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제 집행, 즉시 강제, 행정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행정 강제와 관련되어져서 행정벌과 같은 것은 행정형벌이나 또는 과태료 같은 질서벌들에 따른 처벌도 받기 때문에요. 약사법을 위반하게 되면 소위 이런 행정형벌도 받게 됨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건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행정상의 제재 조치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상의 제재 조치 중에는요, 첫 번째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의료기관이나 또는 약국, 또 제약회사가 일시에 휴업을 한다든지요, 문을 닫는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품질이 부적합됐을 경우 향후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집하나라는 의미의 검사 명령, 또 시설이 부적합할 때는 개수 명령, 관리자가 제대로 업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관리자 변경 명령과 같은 행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는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통상적으로 리콜 이렇게 부릅니다. 이 회수와 폐기와 관련되어진 리콜이라는 조치는요, 안전성이나 유효성, 또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회수를 해서 국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위해성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고요. 중요한 경우에는 1등급과 같이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회수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행정제재에는 방금 보셨던 바와 같이 행정명령이 있는가 하면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정처분들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 품목 허가, 이런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처분도 있고요. 또는 관련 업무, 광고를 잘못했을 때는 광고 업무, 판매 문제가 있었을 때는 판매 업무와 같은 해당 업무를 정지하는 그런 처분도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업무 정지와 관련되어져서는요, 이런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기도 하죠. 그 이외에 약사 면허에 대한 취소라든지요, 또는 자격에 대한 정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라든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생물학적 동수성 시험 실시기관과 같은 그런 지정을 취소하거나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행정처분 기준도 매우 중요한 행정제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제재는요, 그 처분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이익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그런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약품의 시판 후 관리,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약품 사후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초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의약품이 사용되고 난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는 소위 시판 후 안전관리라고 하는 P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약품 재평가랄지 신약 재심사 또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이러한 제도들이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련된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관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한 허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지를 약사감시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약사감시 과정을 통해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을 때 하는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의약품 관리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부 의약품의 시판 후 관리에서는 의약품의 시판 후 관리의 목적과 PMS, 약사 감시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Introduction of Regulatory Affairs의 6부 강의로 의약품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